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찬 이성, 더운 가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대한민국의 한 해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요즘은 그보다 600배 많이 수출한다. 군대가 전선을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돌파라니 우스운 말이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는 수출입국이 나라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출은 승리요, 수입은 곧 패배였다. 수출기업 사장은 애국자로 칭송받았고 양담배를 피우거나 외제차를 타면 매국노로 지탄받았다. 학교 담벼락에 10억 달러 수출이라는 기적을 예찬하는 대형 그림판이 붙었다. 수입이 그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3,000명 가까운 전교생이 모두 운동장에 도열한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예언하는 정신훈화 말씀을 하셨다. 국어 시간에는 수출입국을 주제로 표 짓기를 했다. 미술 시간에는 포스터를 그렸다. 수출 제일주의와 더불어 박정희 독재의 이념적인 기둥이 된 것은 반공주의였다. 반공주의는 단순히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배척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인 유물론도 부정하고 금지했다. 유물론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중학교 반공도덕 시간이었다. 공산당은 유물론 철학을 신봉한다. 유물론자는 사람의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로 분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공산당은 종교를 부정하며 윤리 도덕도 없는 폐륜 집단이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유물론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말을 하는 시대여서 누구도 이런 헛소리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딴소리를 하다가는 요즘 유행어로 종북 세력이나 친북 좌빨로 몰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거꾸로 매달릴 위험이 있었다. 나는 유물론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유물론은 인간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물질 세계가 존재하며 정신 역시 물질의 운동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또 유물론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를 거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유물론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데 다른 어떤 철학 못지않게 유익하다. 내가 관념론보다 유물론을 선호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유물론이 더 큰 도움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관념이다. 죽음을 유물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크게 일그러질 수 있다. 죽음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는 신비로울 게 하나도 없다. 죽음은 곧 세포의 소멸이다.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는 그 하나뿐인 세포가 소멸하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다세포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멈추어야 죽는다. 인간은 약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진 다세포 생물이다. 개별 세포가 죽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팔이나 다리, 눈, 신장 등 신체 장기의 세포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죽어도 사람은 살 수 있다. 심장 박동과 호흡, 두뇌 활동이 정지되어 모든 세포들의 기능이 총체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학적 법률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심장과 폐, 뇌의 활동이 시차를 두고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대뇌와 소뇌의 활동이 모두 정지되면 의식이 없어진다. 그러나 뇌관이 살아있으면 때로 심장이 뛰고 호흡을 이어간다. 심지어 뇌관마저 죽어도 첨단 기기를 동원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다. 의식이 전혀 없어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심장 이식술은 불법이 된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멈추어버린 심장을 타인에게 이식하지 못한다. 심장을 이식하려면 뛰고 있는 심장을 떼어내야 한다. 산 사람의 심장을 떼어내는 것은 살인 행위가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법률가들은 심장사와 더불어 뇌사도 죽음으로 판정한다. 다세포 생물의 죽음은 몸을 이루는 세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버리는 생명활동이 끝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한 다세포 생물이 아니다. 정신 또는 지성을 가진 특별한 종이다. 모든 개인은 나름의 자아, 정체성을 지닌 삶의 주체이다. 생물학과 의학, 법학만으로는 죽음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철학적 해명이 필요하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죽음은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지성적 자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다. 사고나 중증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둘을 분리하기 어렵다. 그런데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처럼 철학적으로는 사망하였지만 생물학적, 의학적, 법률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철학적 죽음이 생물학적 죽음보다 선행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뇌가 죽으면 지성적 자아가 기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사라져 버린다. 과학은 유물론 위에 서 있다. 뇌와 의식의 관계를 보아도 물질이 의식에 선행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었던 시절,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다. 알프레드 마셜 일의 경제학자들이 애용한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 또는 찬 이성 더운 가슴이라는 표현은 그런 믿음을 멋지게 표현한다. 세상사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추론하고 계산하는 일은 두뇌가 한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심장의 몫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사랑과 연민, 나눔의 정신, 정의를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은 심장에 있다. 그런 이야기이다. 1990년대 중반 토니 블레어는 신노동당 노선을 들고 나와 영국 보수당의 18년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노동당 정권을 수립했다. 게르하르트 수레더는 신중도 노선을 표방하여 헬무트 콜이 이끈 보수 기민련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의 16년 장기 집권을 마감하고 녹색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의 신구 좌파 연립정부를 세웠다. 이 두 사람은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를 맞아 좌파 정당을 제3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자 독일 사회민주당 좌파 리더였던 오스카 나퐁테는 이것을 신자유주의 정책에 투항하는 노선이라고 비판하는 책을 내고 탈당해 좌파당을 만들었다. 그는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고 말했다. 나눔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좌파 정당의 사명임을 일깨우는 이 수사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전통적 관념을 강력하게 대변한다. 공감과 열정을 느끼는 것이 심장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태아를 초음파로 촬영하면 심장이 밝게 반짝인다. 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뛸 뿐이다. 심장이 멈추어 서면 사람은 몇 분 안에 죽는다. 심장은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한다. 차가운 계산도 뜨거운 헌신도 모두 두뇌가 하는 일이다.
이성도 마음도 모두 거기에 있다. 찬 이성, 더운 가슴은 좋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그 둘이 기거하는 공간은 다르지 않다. 단단한 두개골의 보호를 받는 1.4kg의 회백색 세포 덩어리. 뇌가 바로 그것이다. 뇌가 죽으면 찬 이성과 더운 가슴이 함께 사라진다. 사람의 뇌는 거대한 신경망 덩어리이다. 세포의 생태계 또는 작은 우주라고 해도 무방하다. 뇌에는 뉴런이 수천억 개나 있다. 뉴런은 수많은 돌기를 만들어 다른 뉴런과 정기적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는다. 뉴런의 돌기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시냅스라고 한다. 하나의 뉴런이 많게는 1만 개의 시냅스 연결을 가진다. 시냅스를 통한 교신을 촉진하고 통제하는 데 작용하는 화학물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 뇌세포의 교체 주기는 인체의 모든 세포 중에 가장 길다. 부위에 따라서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는 것도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이 세포 덩어리가 관장한다. 인간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인 뇌세포 활동의 산물이다. 물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유물론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타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인간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모두 동일한 현상이다. 아인슈타인의 죽음과 무연고 노숙자의 죽음. 나의 죽음과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죽음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타인의 죽음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다. 사람들은 이 둘에 대해 크게 다른 태도를 보인다. 타인의 죽음은 객관적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에는 주관적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표현을 쓴다. 이 표현들은 죽은 사람의 이력, 살아있을 때의 지위, 죽음의 경위나 원인, 죽은 장소, 자신과의 관계, 그 죽음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는 감정을 반영한다. 예컨대 봉건 왕조 시대에는 황제나 황후의 죽음을 높여서 붕어라고 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서거라고 한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 별세 또는 타계라는 말을 쓴다. 웃 어른의 죽음을 높여서 작고라 한다. 순교, 순국, 순직은 죽음에 이르는 경위가 종교나 신념,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 쓰는 말이다.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죽음은 의문사, 변사라고 한다. 거리를 떠돌다 죽으면 객사가 된다. 죽음을 표현하는 저작거리의 말도 매우 다채롭다. 가장 중립적인 표현은 죽었다이다.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실어 말하고 싶을 때는 돌아가셨다, 떠나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 반면 죽은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경우에는 비속어를 쓰기도 한다. 별 가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가 죽으면 개죽음이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죽음은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 어떤 지위를 누렸든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죽을 뿐이다. 내 자신의 죽음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가 누구이든 타인의 죽음은 내가 사는 세상의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나의 삶과 내 자신, 내가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세상 그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없으면
내가 인식하는 세계 자체도 없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나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지성적 자아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며 단 한 번만 살 수 있다. 나는 욕망에 끌린다.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싶어 한다. 나는 감정을 느낀다. 기쁨, 슬픔, 질투, 황홀감, 경쟁심, 동정심, 그리움, 적개심, 외로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휘둘린다. 나는 과거를 기억한다. 나를 행복하게 또는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과 사건과 관계를 비판적으로 기억하면서 성찰한다. 나는 소망과 지향을 지니고 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서 혼자 또는 남들과 함께 어디론가 나아간다. 사람은 지문이나 염색체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각자 다르게 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욕망과 감정, 기억과 지향이 사람을 서로 다른 철학적 자아로 만든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욕망과 감정, 기억과 소망의 덩어리이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것을 에고라 불렀다. 에고는 이드와 슈퍼에고의 통일이다. 이드는 오로지 욕망을 따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반면 슈퍼에고는 양심과 이상을 쫓는다. 에고는 과거의 사건과 행위를 비판적으로 기억하고 평가하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현재의 행위를 설계하고 실행한다. 에고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내며 그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 이 기준과 원칙이 자아 정체성의 핵심이다. 자아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질병, 생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한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죽음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자아의 소멸이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특별하다. 타인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나의 죽음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주체 그 자체의 소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의 존재만 무로 바뀐다는 것. 이것보다 더 처절한 상실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도 의미 있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이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낫다.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현대의 평범한 교양인들은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지난 시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이 몰랐던 것도 많이 안다. 우주, 은하, 태양, 달,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이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 인간의 몸과 우주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지구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포들은 종을 불문하고 동일한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안다. 아기는 황새가 물어다 주거나 삼신 할미가 선사하는 게 아니다. 부모 몸에서 염색체의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 정자, 난자가 결합하고 수정란 세포가 분열하여 백조개의 세포가 됨으로써 세상에 없었던 새 생명이 태어난다. 고유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그 아기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기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어른이 되어 다시 아기를 낳아 기르고 그런 다음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우주와 심해를 다 알지 못한다. 특히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다. 그러나 지금보다 아는 것이 더 빈약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용감하게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회 구조와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더러는 성과를 남겼지만 더러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예컨대 카를 마르크스는 유물론 철학의 기반 위에서 공산주의 사상 이론을 창안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의 삶을 바꾸려 했다. 그는 사회적 환경과 계급적 귀속이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한 끝에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바꾸면 의식과 문화가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시대는 찰스 다윈이 인간의 유래를 밝히는 이론을 막 제출한 때였다. 어떤 천재도 자기 시대를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 밑바닥에 깊고 넓게 자리 잡은 역사의 시간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진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와 문명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1만 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역사는 고작 수백 년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정보통신 혁명은 수십 년 전에야 시작되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가 보급된 것은 겨우 몇 년 전이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렸다. 인간은 영장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일반 심지어 파충류와도 생물학적으로 무엇인가를 공유한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현실의 사회 제도나 문화 양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 제도를 바꾸어도 이것은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기심, 독점욕, 질투심, 복수심과 같은 공격적 충동은 그 본능의 일부이다. 한때 지구 표면의 절반을 붉은 깃발로 뒤덮었던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인간을 해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결과를 남기고 몰락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마르크스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와 현대의 뇌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을 본다면 자기의 이론을 기꺼이 수정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에 집중한 것과 달리 프로이트는 개인의 심리를 곧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꿈과 무의식에 대해서 혁명적인 이론을 제출했으며 불안, 콤플렉스, 히스테리, 강박증, 정신분열증 등의 심리적 억압과 혼란을 성적 충동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리고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라는 의식의 범주를 설정했다. 지난 세기 프로이트의 이론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도 인간 심리와 행동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했다. 심리와 행동은 뇌 활동의 산물이다. 프로이트의 시대에는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외부의 자극과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과부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신경생리학 지식이 매우 부족했다. 반면 다윈은 개인과 계급, 민족과 국가, 인류 그 자체를 넘어 모든 생명종의 특성과 다양성에 주목했다. 그는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말이 되게 설명하는 데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다. 다윈은 모든 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가 사용한 수단은 세심한 관찰과 정교한 추론뿐이었다. 다윈은 또한 인간이 단지 이기적 욕망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며 진화 과정에서 이타 행동을 하는 사회적 재능을 획득했다고 보았다. 현대의 진화생물학 학자들은
이타 행동의 메커니즘을 타인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명한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재능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본능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의 되뇌피질에는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인지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인 거울 뉴런이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막바지에 자기 공명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 등 첨단 의료 장비로 무장하고 과학의 무대 위로 올라와 두뇌 지도를 보여준 과학자들 덕분이다. 인간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몸은 세포로 분해할 수 있지만 자아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욕망과 충동에 끌리고 휘둘리면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선과 미를 추구한다. 자아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기억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자아는 반드시 죽어 소멸한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유전자는 살아남는다. 유전자는 딸, 아들에서 손자로, 다시 그 딸의 아들과 손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죽지 않는 불멸의 코일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영생은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철학적 가치는 없다. 유전자는 기억하지 않으며 사유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영생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나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주체, 지성을 가진 자아는 언제나 단 한 번만 존재한다. 유전자는 유전자일 뿐 나가 아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나로 인식하는 철학적 자아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삶의 존엄도 없는 것이다.